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승호 강사입니다. 자, 시장론의 강의 노트를 했더니 너무 루즈한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 목적에 맞게 암기 코드 이런 형식으로 강의 노트도 설명을 좀 해야 잘 따라오실 것 같아. 그냥 보다가 지쳐버릴 것 같아. 28분 아까워서 28분이나 돼서 이게 너무 길어요. 그런데 아까워서 28분이나 해서 그냥 올릴 거예요. 그 앞에 동영상 그대로. 자, 요건 조금 더 제가 좀 빠르게 좀 스피드하게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정책론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 정책의 이해예요. 그런데 일단 부동산 문제는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정책의 이해라는 파트로 가보죠. 그러면 정책이 뭡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행위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시장이 실패되었을 때 이걸 수정하러 정부가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나머지 이유들을 싹 합쳐서 특정 사회적 목표의 달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정치적 이유라고 하는 거죠. 시험은 뭐가 잘 나오나요? 요놈이 잘 나오죠, 요놈. 굉장히 잘 나와요. 항상 시장이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을 직접과 간접으로 나누니까 직접과 간접을 나눠보라고 출제를 하고 싶어. 근데 직접 개입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손댑니다. 원래 가격이라는 건 소비자와 생산자가 결정하는 건데, 소비자, 생산자 대신 정부가 직접 통제 또는 결정하는 거죠. 임대료 통제, 가격 통제. 그리고 토지은행제도, 토지를 미리 구입해서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공급자처럼 정부가 공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정부가 소비자와 생산자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 방식으로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각종 공적 개발,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토지 개발을 합니다. 토지 구획 정리를 합니다. 또 공공 임대 주택 정책, 요것까지. 근데 간접 개입 방식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유인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트 메뉴가 조세 부담금. 조세 부담금은 대표적인 간접 개입 방식. 또 하나 각종 보조, 각종 지원.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간접 개입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유인책. 자, 그리고 유인책은 다시 당근과 채찍으로 나누죠. 조세와 부담금으로 당근책을 만들고 싶으면 조세 부담금을 깎아주면 되는 거고, 채찍을 쓰고 싶으면 조세 부담금을 더 늘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정부 실패라는 표현이 있어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지만 항상 목적을 달성한다고는 장담을 못하죠.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정부 실패.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목차가 하나 더 있어요. 시장 실패. 그럼 시장 실패는 항상 뭐가 출제 포인트예요? 바로 시장이 실패되었을 때 정부가 개입이 시작된다, 이거였죠. 자, 시장 실패의 정의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은 항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지죠. 시장이 자원을 과소하게, 너무 적게 배분하는 때가 있고, 시장이 자원을 너무 많이 과대하게 배분하는 경우, 과소와 과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리고 작년에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시장 실패는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나요? 그럼 일단 우리가 너무 많이 하는 외부 효과 공공재가 시험에 나오는 이유는 시장을 실패시키기 때문이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되죠. 불안정 경쟁, 시장이 절단 날 것 같고, 정보의 비대칭성, 이 문구를 잘 보셔야 돼. 정보의 비대칭성은 누구는 정보가 있고 누구는 정보가 없고, 그러면 이걸 비대칭이라 하고 정보가 있는 쪽이 정보가 없는 쪽을 속이는 거예요. 이 시장 실패. 그리고 위험과 불확실성, 이게 시장을 실패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혹가다 요걸 물어보는데, 자, 요건 일단 통과. 왜? 지금 12년째 시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시장을 실패시키는 이유로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첫 번째,
외부 효과의 논점은 항상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외부 효과는 크게 외부 불경제와 외부 경제로 나누고, 외부 불경제는 우리 시험에서 요 공해라는 걸로 시험에 항상 나오고, 외부 경제는 제가 꽃진열, 꽃집의 꽃진열로 사례를 항상 만드는 거죠. 일단 이렇게 테마를 딱 잡고 항상 시험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왜 외부 효과가 실패하는 것입니까? 외부 효과는 왜 시장을 실패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외부 효과의 의미부터 다시 읽어봐야죠. 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예요. 그런데 뭘 거치지 않았다? 시장의 가격 기구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진다, 이런 뜻이죠. 그 구체적인 사례가 바로 첫 번째, 외부 불경제는 공해. 자, 공장은 공해라는 손해를 주면서 그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시장이 실패되는 거예요. give and take 원리가 깨져서. 그리고 배상을 하지 않으니까 돈이 남아 도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더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대. 그리고 외부 불경제는 공해라는 손해를 주니까 항상 정부가 규제하는 거죠. 벌금, 부담금. 그 다음에 외부 경제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 꽃집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대가를 받지 못하니까 항상 돈이 부족하고, 따라서 과소 생산, 과소 소비. 그리고 얘는 이익을 주는 거죠. 사회에, 외부에. 그래서 정부의 지원, 보조 등이 대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아주 어려운 내용이 나와요. 요놈이에요, 대책. 정부가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에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금 공해가 만들어지는 공장, 외부 불경제는 지나치게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급자의 행동이 바뀌어요. 공급자는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벌금을 부과시키면 항상 공급이 주는 거예요. 공급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책으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경제학적인 해석이에요. 과대 생산을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공급을 줄이려는 이런 노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님비와 핀피 현상인데 항상 두 문자가 중요하죠. 님비는 not,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핀피는 please, 제발 빨리 갖고 와라, 이거죠. 외부 불경제를 만들어내는 시설물들은 not이라고 해야 되고, 외부 경제, 좋은 외부 효과를 보여주는 시설물들은 please, 빨리 갖고 와, 이렇게 말해줘야죠. 자, 공공재는 시험에 요놈이 많이 나오죠. 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을 갖고 있어요. 자, 비경합성은 다수가 동시에 소비를 할 수 있어요. 공공재는. 그래서 먼저 소비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자, 비배제성은 항상 재화는 비용을,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즉 소비를 할 수 있다. 이게 비배제성이죠. 자, 공공재가 실패되는 이유는 결국 요 비배제성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도 소비를 할 수 있다면 누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걸 버스로 비교해요. 버스라는 공공재를 타면서 사람들이 무임으로 타려고 합니다. 무임승차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임승차자가 나타나는 순간 무임이니까 give and take 원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임, 버스 회사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니까 버스가 많이 생산되고 공급될 일이 없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재는 무임승차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정부가,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나오고. 자, 이번에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형태가 똑같아요. 항상 3단계예요. 임대료 규제라는 건 정부가 임대료를 낮추는 거예요.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를 정부가 낮추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효과의 두 사람의 행동 변화를 찾아줘야 돼요. 자, 임대주택 시장의 임대료를 낮추면 임차인의 행동이 바뀌고 임대인의 행동이 바뀌죠. 자, 첫 번째. 임대료 규제는 첫 번째, 정부가 시장 균형 가격 임대료 이하로, 이게 포인트죠. 항상 낮게 임대료를 통제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요 놈을 제가 항상 강조했죠. 임차인들은 임대료가 낮아졌으니까 땡큐 한다고. 그래서 더 사고자 하는 힘,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과 수요는 사고자 하는 수요가 넘쳐납니다. 이 뜻이죠. 그런데 반대로 임대인은 정부가 임대료를 낮추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임대사업 못하겠습니다 하고 주택의 공급을 줄이기 시작한다고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시험의 하이라이트예요. 정부가 임대료를 낮게 통제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을 더 소비하려는 초과 수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임대인은 나 임대사업 못하겠다 하고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 나머지 만약 임대료 규제가 정부의 만약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 중에 나머지 것들,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감소하다 보면 암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를 낮추니까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은 비용을 줄이려고 해요. 가장 빠른 비용이 관리비고, 그래서 관리비를 줄이면 주택의 질이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의 물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항상 주거 이동이 쉽지 않아요. 임대주택이 많이 있어야 요리저리 이사를 가는 건데 임대주택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사를 쉽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일단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럼 하나만 더. 분양가 규제도 똑같아요. 근데 다만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분양가 규제는 신규 분양 시장이에요. 여기서는 항상 원칙적으로 임대료 규제가 똑같아요. 즉 분양가를 정부가 낮추는 거고, 낮추면 공급자인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업자들은 기분이 나빠서 신규 물량의 공급을 줄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분양가를 낮췄으니까 더 사려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다만 분양가 규제가 나타나면 항상 청약투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청약투기 현상. 요거 하나만 추가로 지금 우리가 암기하면 되는 거죠. 자, 임대주택 정책의 비교를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의 출제 포인트는 효과에 대한 비교예요. 효과. 자,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정부가 임대료를 낮추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물량이 감소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공급 감소. 그런데 임대료 보조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효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비가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난 것만큼 자연스럽게 뭐도 늘고 공급도 늘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급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임차인의 임대주택 수요가 늘고, 임대주택 수요가 늘면 늘어난 것만큼 공급도 따라서 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 놈이죠. 우리 좀 전에 임대료 규제는 임대주택 물량이 감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효과가 항상 장기에. 그러나 임대료 보조는 항상 장기의 공급이 늘어난다. 요거 비교하는 게 21번 논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출제 포인트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조세 정책. 자, 부동산의 조세 정책은 일단 사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례. 요게 사례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매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런데 제가 조세를 설명할 때 항상 흐름을 생각해야 돼요. 흐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재산세든 양도소득세든 상관없어요. 항상 공급자인 소유자한테 부과해요. 소유자한테. 그러면 이 소유자는 세금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려고 해요. 근데 전가시키는 방법이 임대주택의 임대인이라면 월세를 올리는 거고, 또 매매시장의 매도인이라면 매도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항상 조세는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가가 되면 결국 조세를 함께 부담하게 되고, 함께 부담할 때 그 원칙이 뭡니까? 그러면 요놈이 꼭 암기가 돼야죠.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 보다 안 똑똑한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적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이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이 부담해요. 근데 두 번째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적다고 되어 있으니까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는 거고, 요 밑은 극단적인 사례를 넣어놨죠. 수요가 완전히 똑똑하다면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고, 수요가 완전 안 똑똑하다면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공급이 완전 탄력, 똑똑하다면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공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다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공급자가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공급자가. 대부분 공급자를 뭐라고 출제합니까? 소유자라고 넣어. 공급자라는 표현 대신에. 그러면 이게 공급자라는 걸 이해해 줘야죠.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는 항상 소유자란 말이에요. 소유자.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임대주택에 재산세가 부과돼요.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그럼 임대인은 항상 이걸 전가시켜요. 전가시키는 방법은 월세를 올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부담을 하고, 결국 보다 함께 부담하고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 매매주택의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자,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걸 전가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전가합니까? 거래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함께 부담하고, 누가 더 많이 부담하니? 그러면 보다 비탄력적인 쪽이. 그런데 우리 양도소득세는 동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양도소득세가 처분을 하려는 매도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 그러면 나 거래를 또는 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래를 딱 멈춰버리는 현상이 동결 효과예요. 이 동결은 자물쇠 락이라고 표현되는 거죠. 자물쇠 효과죠. 그래서 동결 효과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 보이면 나 더러워서 나 처분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하고 처분을 포기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주택의 매물이 전부 다 철수되면서 시장의 공급이 감소돼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더라. 이게 동결 효과. 그 다음에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인데 얘는 요 용어가 중요해요. 토지 단일세라는 건 토지세만 딱 하나 단일하게 놔두자는 거예요. 그럼 왜 토지세만 딱 하나 놔두니? 그럼 기본적으로 토지세가 좋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헨리의 생각이에요. 헨리라는 학자의 생각은 토지세는 전가가 없는 효율적인 세금이고, 토지세만으로도 국가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세만 단일하게 부과합시다. 요 내용만 딱 기억해주면 되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예. 여기는 나름 제가 좀 읽을 건 읽고 좀 줄일 건 줄여서 한번 해봤는데, 예, 어떻게 잘 귀에 쏙쏙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걱정됩니다. 일단 시작이니까 일단 해보자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활기차게 또 한번 뵙겠습니다.